메타버스 스쿨혁명의 저자 김은형입니다. 오늘 메타버스 스쿨혁명 저자 특강 시리즈 총론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사교육으로서의 메타버스 발달사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으로서의 메타버스 발달사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왜 이 시대가 메타버스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또 이 시대 아이들이 호모 메타버스라고 이름 지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또 왜 이 시대에 새로운 교육 이슈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새로운 연대기로서의 메타버스 시대,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의 신인류, 바로 호모 메타버스라고 불려지는 Z세대와 알파세대 아이들의 특성들, 그리고 또 하나로는 이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유는 왜 이 시대의 교육이 혁명적으로 변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과 새로운 연대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에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누고 있죠. 그런데 이 고대 사회 같은 경우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도구를 중심으로 한 구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 그 시대의 돌도끼도 청동기도 철기도 모두 과학 문명이었죠. 이러한 과학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혁혁하게 변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불려지는 이 디지털 온라인의 세계도 이 시대를 완전히 인간들의 그 의식주 생활까지도 모두 변화시키고 있죠. 2007년에 전지전능한 스마트폰이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아이폰이 발표되어지면서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모두 오프라인 중심이었죠. 근데 스마트폰이 발표되면서부터 이제 온라인 중심의 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모든 것이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은 직장을 다니거나 이러한 것들이 모두 집안에서도 이 온라인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라도 스마트폰 하나면 우리의 일상이 모두 가능해졌죠. 그리고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일들, 이를테면 버스 티켓을 끊으려면은 우리가 버스 터미널까지 갔어야 했지만 이제는 내 스마트폰의 어플로 모든 기능을 다 감당하게 된 것들이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력의 배치나 아니면은 동선, 그리고 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움직이는 노선 등등이 모두가 다 새로운 지경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이를테면은 국가적 시스템,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시스템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통치, 정책적인 시스템의 변화도 같이 유발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 메타버스로 급격하게 변환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로 변환되게 되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학교, 집, 직장 이렇게 다니던 것이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생활이 다시 구조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메타버스가 왜 중요하고 그리고 또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회 변화적인 측면에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페이스북은 너무나 익숙한 매체이죠. 플랫폼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는 국가의 기능, 그리고 또 하나의 독립된 영토의 기능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메타버스 내에서 사람들이 온라인상에 실제하지 않는 땅을 사고 판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그것이 가격이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플랫폼도 하나의 온라인 영토로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메타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미 30억의 유저를 가지고 있죠. 이 유저 자체가 바로 국민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원래 하나의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그 국민들이 국가 정책에 복종해야지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죠. 우리가 그 유튜브를 들어가려고 해도 저도 프리미엄을 쓰고 있지만 9,900원에 매달 구독료를 내야 되잖아요. 이것은 자발적인 세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에는 정책이 있고 규정이 나와져 있죠. 이것이 국가를 움직이는 정책과 그리고 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오프라인 속에서 그 법 질서나 아니면은 국가 정책을 따르던 국민들이 이제는 이 모든 하나의 지역적인 국가를 떠나서 온라인 플랫폼 내의 국가, 바로 이러한 플랫폼의 운영 정책과 규정을 따라야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고, 이제는 너는 한국인이니 영국인이니 물을 것이 없이 페이스북을 쓰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구글을 쓰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자체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아니면은 규정,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는 정책과 세계관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가 정책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국민윤리가 있었죠.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플랫폼 충성도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것은 우리 삶의 기본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많은 가치들이 새롭게 규정돼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어른들은 이 메타버스 제페토랄지 로블록스랄지 이러한 게임 내 플랫폼이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거의 90% 이상이 Z세대와 알파세대입니다. 근데 이들은 미래의 뭐예요? 국민이죠. 성인들이고 그들이 세금을 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플랫폼 입장에서는 그 플랫폼을 사용할 유저들이잖아요. 그들이 바로 구독료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매우 중요해졌고, 코인을 이용을 해서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그 내에 크리에이터가 게임 내에서 또 다른 게임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익을 창출해 내고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의 기회로 보였던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미래의 소비자인 이 Z세대와 알파세대를 잡기 위해서라도 이 메타버스 내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더 집중적인 온라인 시스템으로 갈 경우에는 사실 카드나 현금은 쓰기가 매우 불편해요. 결국에는 코인이 일반적인 돈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국가가 유지되는 데는 화폐가 필요하고, 이 화폐라는 거 사실 종이 한 장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신뢰이죠. 이것은 5,000원의 가치가 있어 라는 약속에 의해서 그걸 쓰는 건데, 이거보다 더 신뢰가 가는 하나의 온라인 시스템이 나왔죠.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었습니다.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었고, 비트코인과 같은 전자화폐가 이제 지역화폐로도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특정 플랫폼의 화폐, 이를테면은 제페토의 잼, 그리고 로블록스의 로벅스 같은 것들이 실질적인 환전 가치를 띄면서 메타버스는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를 만들어낸 주체가 글로벌 IT 공룡 기업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모든 정당은 정권 획득이 목표고 모든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표라는 거 사회 시간에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들 기업들은 이윤 추구를 위해서도 더 많은 유저들이 자기 플랫폼에 머물러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는 바로 그 내부에서 쓸 수 있는 무엇을 코인까지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면 메타버스에서 이 VR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VR을 쓰고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코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코인의 그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은 뭐 믿을 수 있다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미래 과학기술 문명의 방향에는 코인이 맞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러한 플랫폼 내에 유저들이 오랫동안 머물게 하려면은요, 놀거리가 필요해요. 바로 이 놀이가 하나의 문화 컨텐츠이죠. 요즘에 이 크리에이터들, 이를테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인플루언서로서 굉장히 대접받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거죠. 끊임없이 그들의 컨텐츠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 되고, 그들이 클릭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면은 바로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새로운 이러한 컨텐츠를 더 큰 글로벌 공룡 기업에서 사들이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교육 또한 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놀아야지만이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걔네들이 그 플랫폼의 주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모두에서 에듀테크 그리고 에듀케이터를 양산을 해 왔습니다. 많은 현직 교사들이 구글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혁신 교사로서, 에듀케이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이들 교사들이 유튜브 활동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도 계속 논란이 되어지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기업 입장에서는 혁신교육이란 이름으로 이들을 계속 키워야지만이 자신들이 생산해내는 컴퓨터 그리고 솔루션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까지를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들 교사들을 교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침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온라인 교육이 일반화되면서 IT 공룡 기업들은 진짜 대박을 맞이했죠.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음모론 많이 나오는데 저는 교육적 맥락에서는 음모론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빌 게이츠가 온라인 솔루션과 그리고 백신을 다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들, 오피스 365 아니고서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나요? 요즘 세상에 거의 불가능하죠. 국가도 멈추고 교육도 멈추고 우리의 사생활조차도 다 멈추는 지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우위냐 사기업이 우위냐를 따질 수가 없어졌죠. 사실 실질적인 파워는 사기업, IT,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플랫폼은 국가의 하나의 독립된 영토화 되었고, 유저들은 국민으로, 그것도 자발적인 세금을 바치는 국민이 되었고, 그리고 코인은 그들 나라를 운영하는 하나의 독립된 화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컨텐츠들은 문화와 교육이라고 하는 바로 인간 생활에 가장 필요한 컨텐츠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온라인 시스템 속에서 이러한 메타버스, 이를테면 우리가 보통은 그 디지털 게임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디지털 게임이나 아니면은 SNS 등에 들어가서 쓰는 돈이 엄청 많은 거죠. 광고도 다 거기에서 되고 있잖아요. 이래서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타버스는 원래 디지털 메타버스 성립 이전에 내추럴 메타버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타버스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미래 교육에서 꾸준히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이 바로 이 내추럴 메타버스를 지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추럴 메타버스는 바로 인간의 두뇌, 우리 두뇌의 상상력이 바로 메타버스이고요. 디지털 메타버스도 이러한 인간의 내추럴 메타버스인 상상력의 소산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요즘에는 마치 이 메타버스 자체가 디지털 메타버스가 원래 원료인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기업들의 개발자들의 개발자들이 100여 명이라면은 그 100여 명들의 상상력의 소산이지 원래 광대한 인간의 메타버스를 따라갈 수가 없죠. 인간 두뇌의 메타버스는 우리가 수행하는 승려들의 견성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 스님들이 이먹고라는 화두를 가지고 수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 아주 강력한 의지력으로 어떠한 잡념이 들어와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의지력으로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 견성을 하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내 상상력의 한계를 돌파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보통 많은 스님들이 문이 팍 열리면서 아주 광명대천에 꽃이 피어 있고 모든 것이 환희심이 나는 그러한 세계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디지털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거 아시나요? 그 동물의 숲에서도 보면은 꽃밭 다듬고 집 가꾸고 막 이런 일들을, 환상의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견성의 순간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승려들이 견성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좋은 양질의 기억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부처님이 견성을 했을 때도 아주 좋은 그러한 그 기쁨을 느끼셨는데, 왕자로서 굉장히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견성하는 순간에도 아주 아름다운 광명의 세계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과 비추어서 우리 아이들이 설령 승려가 되어서 수행을 하면서 견성은 하지 않다 하더라도 양질의 교육으로서 아이들에게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갈 때,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아이들은 디지털 메타버스, 바로 게임의 세계와 내추럴 메타버스, 자연과 인간의 이 오프라인 라이프 스타일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 같아요? 바로 오프라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게 뭐예요? 우리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삶은 지루한 거야. 왜? 매일 공부해라, 그래서 출세해라, 이것만 강요한 시스템에서 살아왔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의 교육이라는 것은 근대화 이후에 산업혁명에 필요한 일꾼을 만들기 위한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노동은 기계가 대체하고 인간들은 두뇌 활동을 주로 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렇다면 아이들의 교육도 당연히 바뀌어야죠. 우리 아이들은 이미 호모 메타버스입니다. 아이들은 태교부터 엄마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태교를 받았고, 사고 또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읽기, 쓰기, 세마기 다 이러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종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하고 똑같이 고구마를 먹죠. 그럼 강아지와 내가 똑같은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걸 먹는 생물일지라도 그것을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이 식사를 해도 아이들은 이미 다른 인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류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이
이 내추럴 메타버스냐 아니면 디지털 메타버스냐, 이 두 개의 길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엄마 아빠와 소풍을 가서 책을 읽을 것인지 아니면은 혼자 집에 남아 게임을 할 것인지는 아이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선택을 부모가 강요한다고 해서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보다 더 인간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길을 더 확장시켜주고 취향을 더 넓혀주는 게 바로 교육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교육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바로 이 청장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선택, 이를테면 내추럴 메타버스를 선택하느냐, 디지털 메타버스를 선택하느냐. 물론 이 디지털 메타버스가 꼭 나쁜 거 아닌 거 이미 아시죠? 그리고 이거 없으면 애들 학교 공부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밸런스는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만 몰입하는 존재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디지털 메타버스, 이를테면 제페토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제페토의 아바타로 변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바타로 변할 때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강의하려고 뭐 목걸이도 하고 입술도 바르고 귀걸이도 하고 이렇게 평소에 내추럴하게 있던 나보다는 좀 꾸몄잖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 리얼월드의 아바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내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이 옷을 벗을 이유가 없죠.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어요. 디지털 아바타가 되어서 거기에서 뭐 밍크코트 입고 에르메스백 들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평소에 나는 에르메스백도 없고 밍크코트도 없어요. 그럼 초라한 나로 돌아오려고 할까요? 특히 청소년기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나이키 제품이라도 워먼 라인, 성인 라인들은 나이키가 로고가 작게 새겨집니다. 그런데 청소년기 아이들은 가슴 한복판에 나이키 딱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자아가 아직 약할 때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브랜드 파워로서 자기를 강화시키고자 하거든요. 그것처럼 메타버스 내에서 나의 아바타가 파워풀하다. 이를테면 게임을 완전히 1등으로 하는 존재다. 그러면은 학교에 와서는 성적이 꼴찌인데 그 아바타의 존재에서 내가 다시 리얼월드로 오고 싶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바로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중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디지털 메타버스도 앞으로 인류의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 방향이라서 가긴 가야 돼요. 하지만 이 내추럴 메타버스에서의 자기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지혜를 알도록 하는 것, 이게 매우 핵심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상상력은 이미 디지털 메타버스 이상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하바냐 바람일 아시죠? 이 마하라는 말은 바로 무한광대한이라는 이야기죠. 메타는 뭐예요? 초월적인. 메타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 있고 이것을 넘어서는 정도의 개념이라면 마하는 아예 인계 자체가 없어지는 완전히 무경계한 광대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개인의 상상력이 바로 그렇게 무한 광대한 메타버스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알지를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개발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을 뿐이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몇몇 사람들의 상상력인 디지털 메타버스 안에 갇히는 노예적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야 되겠어요? 노예로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이들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게 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주눅들지 않고 주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남들한테 구걸하지 않고 비루하게 살지 않고 그게 바로 주인된 삶이 아닌가요? 그러려면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연습부터 시켜야 됩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바로 지혜를 갖는다는 것이고 우리 두뇌에 아주 광대한 이러한 상상력의 메타버스를
더욱더 키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교육에서 핵심 키워드라 할 것 같으면 상상력과 그리고 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의 레리 페이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만한 창에다가 검색어를 쓰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걸로 구글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 자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리 페이지 같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상상한 것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아이디어는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걸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레리 페이지 같은 그 부자가 될 수도 없었고 구글의 그 CEO가 될 수도 없었던 거죠. 하지만 늦지 않았죠. 지금부터 각성해서 하면 되는 거죠. 바로 아이들에게 이러한 덤비는 용기를 가르치는 거. 내가 상상한 것을 뚜잇할 수 있는 용기를 가르치고 또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지혜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미래교육의 핵심 방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미 우리 세계의 시스템을 누가 장악했냐면 IT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잡고 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뭐 애플 이러한 그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세계의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이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들 기업의 이윤 추구가 배제될 수는 없죠. 앞쪽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정당은 정권 획득이 목표이고 모든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 시간에 수도 없이 공부했던 거고 그거 그 시험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이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러한 기업의 논리에 휩쓸려서 노예적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중요한 관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육의 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바로 주인된 인간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도 바로 이러한 교육혁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국영수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제 직업도 아이들이 만드는 시대입니다.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시대이죠. 여러분들 음악 저작권만 봐도 아시잖아요. 저작권료, 구독료 이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크리에이터가 되지 않으면 나의 상상력을 이용을 해서 용기 내서 뚜잇해서 그것을 선점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소비만 하는 소비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인간을 소비자로 규정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시죠? 다만 상품을 사는 존재가 소비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훨씬 더 존귀하고 그리고 귀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소비자로 규정하는 순간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뭘 하고 있나? 저 사람한테 뭘 팔지? 뭘 팔아서 돈을 벌지? 우리 주로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이러한 관점, 사실 중독적 자본주의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의 정말 확실한 방향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이 메타버스 시대의 그 신인류들은 온라인 세계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핸드폰과 그리고 이 노트북을 허락하는 것, 패드를 허락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이번에 코로나 시스템이 연습시켰죠. 아이들 모두 패드나 컴퓨터 사줘야만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IT 공룡 글로벌 기업들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무엇하기 시작했죠? QR코드 인증하기 시작을 했죠. 인간이 디지털화 되어지는 빅테크 기업들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자유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육되는 삶을 원하세요? 먹고 싸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들인가요? 우리 인간들에게 시가 없고 비유가 없고 은유가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짐승들과 무엇으로 우리를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이 꽃이 다만 먹이였을 때, 이 꽃이 다만 먹이로 보였을 때 우리 인간을 다른 짐승들과 또는 동물들과 구분할 수 있는 경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꽃을 먹지 않아도 꽃을 노래할 수 있고, 꽃을 글로 쓸 수 있고, 이 꽃을 노래하고 춤출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다른 동물들과 인간이 구분되는 것인데,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바코드에 찍혀진 대로, QR코드에 찍혀진 대로, 그리고 디지털 메타버스의 규정과 정책에 규정된 대로 우리는 이 꽃을 보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선택이 곧 사주팔자가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내추럴 메타버스의 인간적인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디지털 메타버스의 기계적인 삶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지가 결국 아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운명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선택과 결정이 행복으로 귀결되도록 우리 부모와 교사들이 서포터와 촉진자가 되는 것이 미래 교육에 있어서의 부모와 교사의 역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당당하게 가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이 지혜를 교육하는 것이 바로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왜 이러한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했고 그 시스템에 IT 기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는 사랑인 거 아시죠? 강의 문의는 매미2733 네이버닷컴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 세 번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는 사랑입니다. 메타버스 스쿨 혁명TV 김은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